그러면은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름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브랩 고고요. 사실 이 세미나가 2008년도에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했었는데 다시 준비를 또 이렇게 이번 세미나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 계신 청중들이 너무 고수셔갖고 만족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커만 회장님하고, 커만이 죄송합니다. 코스카 회장님하고 우리 허 회장님 덕분에 이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세미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제가 너무 우리 집이 아닌데도 너무 좋아갖고 항상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막 여기서 모여갖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장소를 부킹하려면 인기가 좋아갖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자주는 못했지만 럭키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 우리 뒤에 그 농부 크리스마스도 아주 풍수까지 다시 또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세미나 주제가 뭔데?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인데, 그래?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그런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하여튼 서비스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먼저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케이블 TV 보면은 우리가 TV를 그냥 그 케이블 연결 훅건만 하면은 거기에 채널 50개, 100개가 다 한꺼번에 뜨죠. 그렇지만은 그 채널이 사실은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MBC도 있고 CTV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에서 각각 만든 그 프로그램들을 로저스나 벨이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똑같은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서비스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VIP 서비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베이직 채널 서비스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가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벌써 우리 케이블 TV 그 시청을 하면서 그런 컨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퍼뷰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본 사람한테 빌이 또 따로 올라오고, 이제 그게 바로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의나 컨셉, 왜 우리가 SOA를 써야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또 SOA 하면은 또 ESB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할게요. 됐다. 잘 안 눌러져. 그래서 그 ESB에서 좀 설명 좀 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시큐리티 쪽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SOA에서.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시면은 다음에는 안 가시죠. 제가 자꾸 그냥 네. 그래서 SOA가 뭔가라고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써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산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산된 그 캐파빌리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서비스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또 그 서비스를 우리는 한 가지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서비스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서비스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마우스가 배터리가 없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요. 아, 그것이요. 그럼 제가 앉아도 할까요, 그럼? 그래서? 배터리가 없나 보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심플하게 또 보면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트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뭐 다 맞는 말이죠. 서비스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들이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이제 서비스가 하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 서비스가 같이 또 오케스트레이션 해갖고 내가 하나의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가 한꺼번에 또 조합돼서 또 우리한테 제공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SOA에 대한 정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SOA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프론트엔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리파지터리라고 해갖고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그 채널 나오는 있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기 그 무슨 뭐 9시부터 10시까지 뭐하고 무슨 채널 어디에서 뭐하고, 우리가 이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SOA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케이블 채널을 보면은 이미 케이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 버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또 컨트랙트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인터페이스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컨트랙트는 똑같아요. 우리가 케이블 TV 신청할 때 우리가 컨트랙트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채널만 볼 거냐, VIP 채널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더 많은 채널을 볼 거냐, 스포츠 채널 ESPN을 볼 거냐, 그런 컨트랙트를 맺는 그런 부분이에요. 커스터머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그 서비스가 어떤 걸 제공하느냐. 우리가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랬을 때는 고객의 주소, 그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뭐 릴레이션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페이스로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할 거다라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이러이러한 정보가 오니까, 이러한 서비스가 오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프레젠테이션에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단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레가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서비스를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 베이스 서비스라고 또 저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가 뭐 데이터 애스트랙션에서 또 그 데이터 애스트랙션이 메시지로 가공되고 그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그 여러 개의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트래픽이 가는지, 그 다음에 이 서비스들이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 흐름에 그 시큐리티가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큐리티가 바로 맨 밑에 단부터 맨 끝에 단까지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커버가 돼야 되고, 거버넌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리파지터리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SOA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게 캐파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다음에 서비스 버스,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ESB라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컨슈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서비스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가 이제 우리 그 SOA 컨셉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거를 보면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실행시키고 인터페이스가 뭐냐, 그 다음에 이 SOA라는 것은 기본이 분산 환경에서 그 서로 서비스들이 루즈 커플 돼갖고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루즈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죠.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가 고객 정보를 요청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터랙티브한 서비스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딱 보내는데 리스판스가 안 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는 배치로 돌리는 서비스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서비스를 지금 사실 서비스 컨슈머하고 프로바이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SLA도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SOA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 분산을 시켜놓고 서로 이게 연결된 게 없이 각자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요즘처럼 우리가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한 7, 8년 전에 유럽에 있는 은행이랑 조인 벤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베스트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거나 뭐 그랬을 때 그 주식에 대한 커스타디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회사에서 더 비즈니스를 확충을 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까지도 이제 비즈니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은행과 조인벤처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하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데이터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랑 비슷한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래치부터 다시 시작해갖고 이걸 만들려면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그 럭셈부르크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같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데이터하고, 뭐 우리가 없는 데이터는 뭐 블랭크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쪽에 없는 데이터는 블랭크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데이터는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컨솔리데이티드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타데이터만 있어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뽑을 때 직접 이 어플리케이션이 리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리포트 서버에 리포트를 리퀘스트하면 그 리포트 서버에서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해갖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ESB로 구축이 되고, 각각의 ESB 어댑터에 그 각각의 시스템들이 맞물리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페이스 돼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시스템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하나씩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클라이언트 100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한 클라이언트만 이쪽으로 옮겨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컨피던스가 생기면 데이터를 슬슬 옮겨면서 이쪽으로 살 죽이는데, 그때도 이미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아요.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만 다른 거지. 프로바이더는 다르지만 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고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 시스템을 서서히 없애도 전혀 이제 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유럽의 은행이 덱시아 뱅크였어요. 덱시아 뱅크는 지금 이제 산산조각 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여기 녹화하는데 해도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음성 B가 그래서 이제 RBC가 50%고 덱시아 50%를 갖고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RBC가 그 50%를 이제 다 샀어요. 덱시아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그쪽 시스템을 또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뱅크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쪽 데이터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다른 뭐 그 비즈니스 이렇게 급박하게 변해도 뭐 개발하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거기 그쪽에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옛날처럼 뭐 시스템의 전체 영향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 한 개의 서비스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SOA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급변하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새로 생겨나도 그냥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에 하나만 더 올린다든지 그런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SOA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인지 영향을 사실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 뭐 웹 서비스든 메시징이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액세스하든지 아니면은 뭐 레가시 우리 호스트 있죠. 메인프레임을 액세스하든지 그런 거에 그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그 운영 체제나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각각의 시스템에 유저 관리하는 게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 로그인해야 되고 저 시스템 로그인해야 되고 다 로그인할 때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LDAP이라는 게 생겨서 LDAP에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다 관리를 해갖고 모든 시스템이 이 LDAP을 통해서 액세스하게 해놨었잖아요. 이게 LDAP도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거 갖고는 모자라. 이제 각각의 시스템들이 너무 우리가 옛날에 시스템이 별로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점점 늘어날수록 어마어마하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인프레임이 거의 없다면서요. 요즘 다 다뤘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메인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킵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기가 아프잖아요. 지금 뭐 다 여기 현업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AO가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2008년도에 봤을 때도 그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컨셉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파퓰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SOA를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서로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간의 인터오퍼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서로 커플링이 안 돼 있고 분산된 환경이고 이런 우리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시스템이 있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솔라이즈된 다른 시스템도 또 쓸 수가 있고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이게 SOA가 뭐고 왜 SOA를 우리가 쓰느냐? 그건 똑같은 컨셉이에요. SOA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SOA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그 다음에 저비용으로 그 마켓 컨디션에 따라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우리가 스트럭처 프로그래밍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은 그 컴포넌트들, 그 클래스들을 재활용하자라는 컨셉에서 갔는데 이제는 그 클래스 레벨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레벨로 서비스를 재활용하자라는 컨셉으로 SOA를 쓰고 있어요. 뭐 레가시 시스템도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컨슈머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쓴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뭐 윈도우 환경이나 유닉스 환경이나 메인프레임이나 어떤 플랫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SOA를 쓰면은 인터퍼러빌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또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통제를 한다는 게 아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며 이 서비스에 어떤 컨트랙트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기가 쉬워지죠. 각각의 시스템에 각각의 그런 컨트랙트가 있는 것보다 한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formal contract, loose coupling, abstraction, reusability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SOA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OA를 현재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OA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서비스를 이 메타데이터라는 게 아까 리파지터리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누가 액세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어떤 정보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가 계속 똑같이 가면 또 문제가 없는데 서비스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버전 컨트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A라는 컴퍼니는 버전 1을 쓰는데 B라는 컴퍼니는 버전 1.1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관리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점들은 시큐리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시큐리티를 관리할 때는 파이어월 안에 둔다든지 아니면은 어센티케이션이나 어설라이제이션이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막 서로 이제 섞여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시큐리티를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유저 제가 어떤 우리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저 럭셈부르크에 있는 데이터를 리포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럭셈부르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 로그인을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싱글 사인온으로 다 처리가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시큐리티를 어떻게 프로페게이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굳이 똑같은 유저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 서비스, 다른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는 그때는 이거는 어드민 레벨이냐 아니면 그냥 엔드 유저 레벨이냐 또 그런 또 매핑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매핑을 또 일일이 다 또 해줘야만이 서비스를 올바르게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아무나 다 액세스한다면은 그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그 시큐리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적당한 시큐리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ESB를 쓰다 보니까 SOA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디벨로퍼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그 서비스들만 그냥 이렇게 컴바인하는 그런 단순 작업만 하는 꼴이 됐어요. 이제는 프로그램 안 하고 이 서비스 갖다가 엮고 저 서비스 갖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에서 문제 생겼는지를 몰라요.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리스폰스가 안 와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가 우리가 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디버깅을 다 하잖아요. 디버깅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더니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트레이스를 할 수 있고 로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서비스가 다 세퍼레이트 돼 있고 트랜스페어런트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던져만 놓으면은 그게 알아서 오게 돼 있는데 안 오든지 오는데 엉뚱한 데이터가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그 또 ESB에 또 대가가 또 있어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툴을 써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이산
또 이상도 씨의 저널이니까 이상도 씨가 한번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이 툴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쉽게 이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들으면 아마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는 툴을 안 쓰고 IBM에서 우리 RBC에 맞게 걔네들이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딜리버리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우스 홈메이드 인하우스 홈메이드 이 인하우스 프로덕트를 쓰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웹 서비스를 안 하고 다 메시징을 하고 있어요. 메시징으로 하는데 메시징에서 투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send and forget, send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있고 하나는 synchronous 메시징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나쁜 케이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unsynchronous에 맞는 타입인데 synchronous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메시지를 기다려요.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이제 메시지 MQ를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는데 correlation ID 갖고 설치를 해요. 내가 보낸 correlation ID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근데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타임아웃을 두죠. 그러니까 매번 둘 수는 없으니까 한 1분 뭐 해서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그냥 지금 뭐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회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우리가 한쪽에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디자인을 잘못한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은 리스판스 온 메시지를 우리 시스템에도 또 저장하는, 이쪽 시스템에도 저장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서비스를 리스판스 하는 시스템이랑 이쪽 시스템이랑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OA 구현할 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말을 진짜 멋있는데 진짜 철학을 갖고 진짜 크게 시스템을 전체를 보면서 각각의 우리가 테크놀로지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ESB, Enterprise Service Bus라는 게 이제 나왔죠. 우리가 구현하는 거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면 그 ESB가 각각의 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큐를 읽어서 그 큐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 타입을 SOAP을 쓰고 있거든요. 그 SOAP 헤더에 정보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어디로 가야 되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액션이 뭐냐,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 메시지냐,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처리하다가 페일 됐을 때는 어디로 또 보내야 되느냐, 그러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SB가 이 메시지를 딱 받은 다음에 이거는 저쪽 럭셈부르크에 보내는 메시지구나. 이 메시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 ESB가 핸들링해서 보내요. 보내고 만약에 싱크로너스 메시지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주고 리스판스 해주고 그러한 심플하게 하고 또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메시지만 쓰는데 ESB는 우리가 프라트로 나온 ESB 툴들이 많이 있어요. 웹스피의 ESB라든지 오라클 ESB. 지금 이상도 씨가 오라클 ESB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JBoss에서도 나오죠? 네. 그런 툴들이 많은데 그 툴들은 단순히 이제 플러그인만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메시지다, 웹 서비스다, 아니면 파일이다, 그 다음에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다,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들만 그러니까 어댑터만 해서 그냥 커넥트만 해주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ESB는 단순히 그 기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갖고
우리는 이제 액션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으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또 다른 그 분산된 환경에서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매핑을 시켜줄 거냐,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거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이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를 그러한 제너릭 루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핸들링을 해줘요. 심플하게 거기서 그냥 뭐 드래그인 드랍이나 아니면 거기서 간단하게 매핑을 해준다든지 거기서 조그만 스크립트를 해준다든지 스크립트가 큰 스크립트도 있습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러한 SOA를 운영하기 쉽게 지원을 해주는 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구현한 툴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ESB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능은 아주 비슷해요. 이제 SOA에서 하는 전체적인 컨셉에 비슷한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는 우리가 SOA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죠.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기 있죠. 서비스 버스 맨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버스에 속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는 어차피 이 SOA의 큰 범위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혹시 몰라서 제가 10분 정도 원하시면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ESB라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뭐 원하시면은 저희 끝나고 그래요. 안 오네도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때 뭐 퀵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심플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서비스 플로우라든지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거라든지 현재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어댑트 할 건지 커넥션 할 건지 뭐 포탈 뭐 B2B 커넥션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그림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라이백은 어디로 하고, 그러한 루틴들에 대한 기능들이 있고, 메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좀 가공을 해서 다른 데로 어떻게 보내주고, 그러한 아니면 매핑, 서비스 매핑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디에이션에 속하고요. 우리 카테고리에 메시징, 이제 요즘은 대부분 XML 메시지로 다 스탠다드로 쓰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OAP 메시지를 써서 그 메시지는 SOAP 바디에 이제 들어가서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 코레오그래피라고 하죠. 코레오그래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다란 시스템들을 이거는 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실행되면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실행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서비스로 다시 가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두 번째 다음 장에 나오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 서비스가 두 개의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하나의 서비스로 취합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코레오그래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코레오그래피가 뭐 안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무. 근데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앞에서 지휘하는 그 저기 오케스트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내가 서비스를 받아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거하고 서비스를 내가 요청했을 때 두 개를 서비스를 하나로 받아갖고 서비스를 두 개를 처리하는 거하고 그럼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코레오그래피랑 뭐가 다른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글에다 다시 설치를 해봤더니 걔네들도 헷갈리는가 보더라고요. 답이 되게 많아요. 답이 되게 많은데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오케스트라는 거는 이제 이 공연을 할 때 뭐 튜브 하는 사람도 있고 플룻 하는 사람도 있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 첼로 하는 사람 그거를 조화를 시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오케스트레이션이고 코레오그래프는 안무. 네가 나가서 여기서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너 여기서 춤는 척하면 누가 너 저 들어와서 뭐 해라. 그러한 거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는 빨리 갔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아마 그 툴에서 아마 구현을 해봐야 오히려 좀 쉽게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희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밖에 안 써서 다른 의도는 안 써요. 그래요? 이런 용어를 주로 많이 쓰죠. 그래요? 술김에 추측을 해보건데요. 네. 그 이전에 얘기하신 그 코레오그래피는 네. 스테이트 머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터스가 오면 그게 왜 그래프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어떤 스테이터스에서는 어떤 스테이터스가 활성화가 되면 얘가 액션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떤 인풋을 가지고 일단 애그리게이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스테이트 머신이 있어서 그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현재 스테이터스에 비춰서 다음엔 네가 액션을 취한다는 식의 그 어원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객 정보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웹뱅킹에 딱 들어가면은 그 자기 어카운트 서머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객 정보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고객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어카운트 서머리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서비스를 리퀘스트 했을 때는 두 가지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딱 뿌려주는 게 오케스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코레오그래피는 고객 정보를 고객 크레딧을 딱 들어갔더니 고객이 이게 이 신용불량자야. 그럴 때는 이쪽 서비스 가서 하고 이게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이쪽 서비스 가서 받아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하여튼 저도 추측하고 하여튼 그거는 녹음해서 빼주세요. 편집 좀 해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빨리 편하게 끝나고 우리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왔는데 시큐리티 서비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고 그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패스했을 때 누가 요청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이게 각 서비스 단계마다 넘어갈 때마다 그게 어떻게 프로페게이션을 해야 될 건지 그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아무나 또 보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액세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또 정확한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내가 만약에 봤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 데이터에 본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부인 방지라고 하더라고요. non-repudiation은 내가 그걸 부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그래서 시큐리티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억세스 컨트롤 한다든지 파이어워를 쓴다든지 크립토그래피. 정명 씨가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명 씨가 저희 크립토그래피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빨리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크립션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키를 이용한다든지 디지털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 시큐리티 메커니즘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쓰고 있어요. 그걸 여러 곳에 쓰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전형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SOA에 구현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포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포탈은 데이터 자료를 이 다른 네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완투원으로 연결되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이렇게 여기도 또 완투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ESB를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단일 시스템을 연결할 때도 사실은 싱글 사인온이 사실은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퍼미션 모델링 같은 게 다 또 틀리거든요. 얘네들이랑 갖고 있는 거랑 얘네들이랑 갖고 있는 거랑 여기서는 퍼미션을 그냥 메뉴에 퍼미션만 두는데 여기서는 퍼미션이 어카운트별로 퍼미션이 달라요.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SOA로 구현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되게 골치 아픈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레가시 시스템이나 기존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뭐 데이터 갖고면 되겠지 뭐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 시스템들이 사실은 수년간 이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걔네들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금방 봐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레가시 시스템 개발하는 애들이랑 항상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SOA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할 때 이 파이어볼을 통해서 프락시를 이 프락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HTTP 서버를 두고 있거든요. HTTP 서버 그냥 아파치나 IBM HTTP 서버를 그냥 두고 있고 이 안쪽에는 웹스피어를 두고 있어요. 웹스피어를 두고 있고 이 웹스피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로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액세스한다든지 아니면 레가시 시스템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스크린 스크래퍼라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그러한 또 툴들이 있어요. 메인프레임을 화면을 읽어서 그대로 읽어서 그거를 팔싱을 해요. 5번째 라인의 두 번째 컬럼부터 10자리는 이름이고 11번째부터 20자리는 주소고 그거를 하는 또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툴을 이용해서 또 웹 서비스도 또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메인프레임은 또 그대로 놓고 그 웹 서비스를 내가 콜하면 그게 가서 그 스크린을 쫙 읽어요. 에뮬레이터 스크린 읽듯이 쫙 읽어서 쫙 해요.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이 툴에서는 몇 번째 라인에 프로그램 아이디가 뭐가 나오면 오케이 정상적으로 답이 온 거야.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읽어. 그런데 몇 번째 라인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에러야. 하여튼 엄청나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SOA다라고 해서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제 별로 준비를 했어요. 그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 이제 포인트들을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도 포인트가 미싱되고, 여기도 포인트가 좀 미싱되고 있는데, 다른 그림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 그림이 좀 없는데, 존 두라는 사람이
이 로gin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시스템은 HTTP 서버는 JDO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뭐 로gin하는 거에 따라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도 그러면은 뭐 존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에는 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스템은 Z42라는 IP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매핑이 필요하죠. 또 존이 들어갔을 때는 ESB에서 어떤 서비스를 부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아이디가 매핑을 또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름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다르다. 그럼 또 여기서도 또 달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될수록,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인온도 하나의 커다란 또 어플리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스탠다드 하나 구현을 해놔서 이제 싱글 사인온은 무조건 여기를 통해라. 니네들 맘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싱글 사인온은 다이얼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받으면은 여기서 어센티케이션을 받으면은 그 다음 들어가는 데는 통과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데 거기서도 또 어설라이제이션에서 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복잡한 복잡할수록 우리의 역할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리타이어 할 때까지는 그래도 밥벌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때도 간혹 좀 에러를 좀 만들어 놔요.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QA에서나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볼 때 저 쉬운 시스템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별로 그냥 크레딧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러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걔네들이 막 문제를 막 제죠. 왜 에러가 생기냐고. 이거 복잡한 시스템이네. 이거는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QA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QA에서 이 문제들을 걸러내주면은 사실은 좀 크레디빌리티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뭐 그냥 비즈니스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프로덕션에서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찬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QA도 못 걸렀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QA 잘못이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비즈니스 니네들이 리퀘어먼트가 부족했다. 이런 익셉션 케이스는 우리가 없었다. 왜 QA에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못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고치죠. 사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게 SO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찬스가 놓쳤네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죠. 유지를 그걸 생각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많은 페이지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플해요. SOA라는 거는 심플하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다양한 케이스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바 하나만 알면 뭐 다 되잖아요. 아니면 C++ 하나만 알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시큐리티도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할 때 무슨 뭐 키 나왔죠. 뭐 퍼블릭 키가 뭐고 프라이빗 키가 어떠고 그런 시큐리티가 어떻게 서로 접근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서 쟤네들이랑 얘기할 때 시스템이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싱글 사인온 할 때 우리가 LDAP에 대한 또 그냥 LDAP 하지 않고 그럴 때는 뭐 이게 LDAP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또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자바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C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자바 같은 경우는 오픈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붙잖아요. 뭐 저기 웹 서비스도 사실은 그 자바 쪽에서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JMS도 자바 쪽에서 먼저 나왔죠. 지금은 이제 단넷에서도 다 나오지만 EJB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맞물려서 지금 하나의 그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셨지만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컨셉이 또 있어야 또 이제 일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범위가 커져가면서 우리의 역할은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될 게 더 많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건 뭐 자꾸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SO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사실은 SOA가 나온 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은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컨셉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떻게 또 우리가 IT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컨셉에서는 그렇게 큰 아주 그냥 큰 인벤션이 아니에요. 그냥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에요. 현재 한 80% 정도의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SOA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나머지 20%도 SOA를 구현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어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사실은 이것도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 컨셉도 분산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SOA하고 또 많이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SOA가 클라우드 컴퓨터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SOA 하면은 초창기에는 다 웹 서비스야. 웹 서비스가 SOA고 SOA가 웹 서비스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웹 서비스가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이 REST라는 것도 또 대세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웹 서비스 구현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SOA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REST는 리소스 오리엔티드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리소스 오리엔티드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또 그게 또 뭔가. 그 다음에 웹 2.5가 REST로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웹 2.5를 REST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웹 3.5도 이제 서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웹 3.5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구글을 한번,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구글을 찾아봤거든요. 위키피디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나왔는데 한 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은 웹 3.5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SOA가 지금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 SOA라는 거를 우리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면은 아마 다음 자리로 옮기기는 아마가 아니라 되게 아마 이게 밸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툴은 안 써봤어요. ESB에 대한.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현한 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력서에 딱 썼더니 무조건 요즘 ESB 구현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웹스피어 ESB 써봤냐, 오라클 ESB 써봤냐, 그러면은 안 써봤는데 잘해. 거기서 더 이렇게 좀 진보가 안 되는데, ESB를 이력서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아마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A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IBM 사이트 가보면은 웹스피어 ESB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저기 프리로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레드북, 걔네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북들이 다 또 인터넷에 다 있죠.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PC에서 직접 한번 구현해보는 것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다 그냥 GUI로 다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게 다 해갖고, 그러고 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우팅이나 메디에이션이나 뭐 그런 터미널로지만 알면은 사실은 SOA 프로젝트에 인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쉽잖아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하고 요즘 한번 찾아봤던 것들을 한번 해봤고, 레드북을 제가 좀 저희는 IBM 프로덕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레드북을 이제 보는데, 레드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책 하나에 다 500페이지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볼 거 별로 없어요. 그림만 보면 돼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보기 힘든데, 하여튼 레드북도 하여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얼마큼 자세히 설명이 됐는지, 얼마나 만족된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질문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심플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분산 환경을 구축하다 보면, 예. 그 오너가 다른 어떤 그 리소스를,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리소스를 테이크하고 저쪽에서 리소스를 테이크를 하는 상황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컴퓨팅 리소스를 예. 이쪽에서 쓰잖아요, 서비스를. 그렇죠.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빌, 이쪽 서비스에 대한 말하자면 그 한국말로 하면 과금, 그 빌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ESB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이쪽에서 30%의 리소스를 썼고 저쪽에서 뭐 70%의 리소스를 썼어요. 예. 그럼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은 혹시 예를 들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뱅킹 예. 트랜잭션을 하나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쪽 시스템과 저쪽 시스템 다 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네가 30 먹고 네가 70 먹어라.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빌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라고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지금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아까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잖아요. 아니 짜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얘기를 했는. 그 부분이 제가 BMO에서 그 부분을 BMO에서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었냐면은 BMO가 나이너 카드 포트폴리오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 시티은행으로부터 샀는데 TSYS라는 그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그 TSYS라는 회사에서 그 CD뱅크의 그 크레딧 매니지먼트, 크레딧 카드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BMO가 이제 그 서비스를 갖고 오잖아요. 봤더니 각 서비스마다 돈이 다 매겨져 있어요. 이 커스터머 인포메이션은 25 cents, 1 코레. 그 다음에 밸런스 체크는 50 cents. 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콜하는 만큼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소스가 뭐 많든 적든 그건 그건 내가 서비스를 100번 하면 어차피 리소스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과금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취합해서 결국은 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됐든 아니면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가 됐든
거기서는 뭔가 그래 25센트 그렇죠. 바꿔가지고 이제 얼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걔네들 하는 얘기가 테스트하는데도 돈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도 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과금을 하니까 우리가 뭐 힘들게 이 얘네들 CPU를 몇 % 썼는지 그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트랜잭션별로 하니까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 내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서비스마다 다른 거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차지를 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차지를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컨셉이 되니까 또 이제 맨 뒤에 저기 아까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게 와서 앞에 보면 좀 근데 어휴, 제가 이제 어떻게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리핀 자료로 SQL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보고 갔는데 혹시 이거 하신 내용 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와닿지 않는 게 셀프 힐링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셀프 힐링을 지원한다고 그런 표현인데 혹시 저도 이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했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저도 그 내용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산이 안 되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그러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에 한 모듈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모듈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모듈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서비스만 다시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다른 서비스에,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면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안 주지만 만약에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그 서비스 하나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또 영향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툴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서비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까 로깅이 힘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른 원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예. 쉐어하는 경우 아니면 예. 써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키마가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스키마는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위즈들 갖고 우리가 이제 다 그 인터페이스를 갖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컨슈머가 다른데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르다. 그러면 그걸 ESB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ESB에서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오는 서비스를 갖고 이쪽에는 이런 형태로 해주고 저쪽에는 저런 형태로 해주고 그러한 처리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전체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록 내가 지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지만 데이터 스트럭처를 내가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는 볼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나요? 무조건 다 무조건 100% 오픈인 건가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아키텍트가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읽고 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석을 해서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ESB 우리가 툴 안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보는 거는 글쎄요. 그게 뭐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거를 봐도 되는 케이스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게 오류인지 내가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죠. 샌딩 메시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레벨에 오텐티케이션 레벨에 걸려가지고 안 오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은 확인이 돼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지금 툴에서 그런 기능들이 다 있네요. 그건 구현하기 나름인데요. 만약 그런 케이스면 OS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시큐리티 바이올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메시지 쏙에다가 실어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 하는 사람은 리스판스가 왔잖아요. 그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그런 인포메이션 자체가 잘 안 온다고 그러면 설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잘못된 메시지가 와서 어떤 리스판스를 보여줘야지 그 API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스를. 아니면 로그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AWS 준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제공을 해주죠. 일반적으로.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하나라고 요청해야 되죠. 저희가 또 다음에 데모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 개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따가 또 술 드시면서 예. 또 얘기를 하면 되시죠.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웹 서비스 형태의 툴들을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같은 은행끼리도 IP 컨트롤을 해요. 예. 그 웹 서비스 콜을 하는데도 같은 회사 그 내부에 있는 서버끼리는 이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쪽 서비스에 그걸 쓰려고 그러면 IP를 다 막아놔서 처음에 테스트할 때 꼭 그런 거를 다 걸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시큐리티 그런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런 시큐리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그건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파이어웨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SOA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것처럼 네. 파이어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HTTPS, SSL 그렇죠. 네. 프로토콜로 우리가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어차피 그거는 뭐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지. 일반적인 이쪽 레벨에서의 그런 시큐리티는 아까 제가 시큐리티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 메시지에 보낼 때 소 바디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다 인크립션을 해요. 인크립션을 하고, 또 아까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 이쪽에 있는 시스템이랑 여기 있는 시스템이랑 그 퍼미션 모델이 틀려요. 여기서는 우리는 퍼미션 모델을, 그러니까 그 각각의 메뉴에 따라서 퍼미션 모델을 주었는데, 이 시스템은 어카운트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주고 안 주고 해요. 근데 이게 one-to-one 매핑이 아니에요. 이게 end-to-end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구현을 했는데도 리턴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도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나만 알든지 아니면 쟤만 알든지 그런 골치가 아픈데,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근사하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들은 어카운트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서포트 유저가 있어요. 그 서포트 유저는 어카운트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하는 서포트 유저는 전체 어카운트를 다 갖고 퍼미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 리퀘스트에 어카운트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덕션에 가서 그 서포트 유저가 메시지를 딱 보내니까 갑자기 막 시스템이 이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카운트가 몇천 개가 아니라 10만 개를 어카운트를 보내니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 걸려요. 메시지 사이즈가 처음에는 1맥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맥스로 잡았어요. 맥스가 아마 5맥인가 4.9까지 잡아줬나 우리가 메시지 사이즈를.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또 걸려요. 왜 걸렸냐면은
데이터를 그냥 XML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을 땐 괜찮았는데 인크립션 하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더 커져. 그래서 아마 그 메시징에서 큐에서 막 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사실은 각 어플리케이션 간의 디자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내부 시스템들끼리의 그 관계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외부 시스템. 외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안 나오시죠 신민용 씨라고 이제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일하다가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웹 서비스 콜을 딴 데서 한다는데 신민용 씨가 개발한 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둘 서비스 간의 그 시큐리티를 2A SSL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세큐어한 형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또 뭐 더 강한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지금 생각났네.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그 럭셈부르크의 걔네 국가 규약에 그 파이낸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는 국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걔네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해갖고 그 리포트를 보내주는 건 괜찮아요. 데이터를 액세스는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아무나 액세스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시큐리티 토큰이 있어요. 토큰을 제너레이트 해요. 우리가 유저가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퀘스트가 시큐리티 토큰, 제너레이트 된 시큐리티 토큰하고 리퀘스트가 그쪽 시스템에 가요. 그럼 그 시스템에서 그 시큐리티 토큰을 받고 우리 시스템에 다시 리퀘스트를 해요. 이거 시큐리티 이거 가짜야 진짜야? 그럼 진짜야. 이 익스파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딱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그때 다시 그때 이제 리포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스트리밍을 해줘요. 이제 리스폰스를 한 번 쓰는. 리스폰스가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리퀘스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뜬구름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데모는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가 어떤 건지만 캡처로 한번 해놨었는데 혹시 괜찮으면 해상도가 안 보이는 이거는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건데 ESB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테크니컬 디자인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가 보여주잖아요. 설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죠. 뭐 ESB가 보니까 인터페이스 2번, 뭐 3번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 받겠죠. 고객 정보들을 셀에 통해 가지고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요 데이터가 있죠.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데이터 레딕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플랫 파일로 되어 있어요. 플랫 파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규약이 되어 있죠. 여기 파일 베이스로 와요. 왔을 때 이 파일에는 여기 지금 이 아티텍처 문서 보면은 헤더죠. 여기 요만큼은 헤더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요만큼 바디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일을 여기서는 파일 베이스로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통신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은 현재는 지금 우리가 웹 서비스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ESB 관점에서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레거시 시스템도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소아는 아까 처음에 웹 서비스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계할 때도 룰은 웹 서비스였어요. 우리 시스템들은 전부 다 웹 서비스를 봤을 때 OKS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웹서비스 안에는 스키마가 있잖아요. 스키마를 정해줘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온다라는 것들 스키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레거시 시스템들 내가 TCP/IP를 통해서 해요.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TCP 어댑터. TCP 어댑터라는 건 TCP를 받아서 메시지를 위에 어떤 형태로 보내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의 JMS 어댑터, 여러 가지 어댑터가 있어요. 레거시를 서포트해주고. 그게 여러 가지 뭐 FTP도 있을 거고요. FTP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캐나다는 보니까 현재는 레거시 굉장히 많은 기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50년. 네, 그보다 그게 충분해요. 이 5S로 이렇게 데이터가 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그 미터기 있잖아요. 미터기. 하이드로원에서 그 스마트 미터라는 게 다 달려있죠. 그게 장점이 뭐냐면 원격 지침이 되잖아요. 사용자가 와서 사용자가 오퍼레이터가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썼는지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줘요.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거를 취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비를 발송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용자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ESB, OSB로 어떻게 쉽게 하냐를 보여주는데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플랫 형태로 와 있어요. 플랫 파일로 들어있는데 플랫 파일이라는 건 뭐죠? 플랫 파일이라는 거하고 플랫 파일은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로 의미 있는 값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플랫 파일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이런 파일이 오면 우리가 그러면 자바 이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은 웹서비스예요. 웹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SOAP 있죠? SOAP이라는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메시지를 보내줘야 돼요. SOAP이라는 건 뭐죠? 웹서비스 SOAP이라는 건 뭐예요? XML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콜을 디파인 방법을 SOAP이라고 하잖아요. SOAP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XML 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SOAP이라고 하죠. 웹서비스라고 많이 하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웹 2.0 있죠? 웹 2.0이라는 게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웹 2.0 API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마존이나. 아마존에도 보면 웹 서비스 API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책 정보를 가지고 싶다. 그걸 웹 서비스 API로 호출할 수 있게끔 유지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아까 REST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웹 서비스의 단점은, 소프의 단점은 오버헤드가 너무 커요. 엘리먼트 인포메이션 하나 보내는데 헤더에 바디에 쌍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드 시스템에서 디지털 스트레인도 그렇고 오버헤드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웹 2.0의 스탠다드가 RESTful 방식으로 있어요. RESTful의 제이슨 리스판스 가볍게 XML인데 좀 더 라이트하게. 그래서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웹 2.0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과 만약에 이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브러리를 쓰겠죠. 그래서 톡단을 만들겠죠. 그런데 XML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실제 저 메시지가 파생해서 이렇게 XML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XML은 그리고 XML 처리하기 위한 그 엑스콜이라는 걸 이용해요. 엑스콜이라는 걸 이용해요. OSB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웹서비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웹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엑스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엑스콜이는 뭐냐? XML을 위한 SQL이에요. 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게끔 랭귀지 자체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파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는 아직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뭐냐
이게 XML 핸들링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XML 핸들할 때 XML 툴도 중요해요. 어떤 걸 쓰는지가.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하신다는 분들은 XML 파일을 주세요. 그 파일, 그걸 쓰면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엘리먼트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엑스폴이 안에 내용이에요. 이게 많은 건 아니고 이 앞에는 XML 태그잖아요. 그죠? 우리 HTML 보듯이 똑같은데 뒷장을 읽어요. 엑스폴이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를 실행시키잖아요. 아까 인풋은 아까 데이터 파일이었어요. 데이터 파일을 인풋으로 받고 엑스폴이를 실행시키면 아까 XML 다큐멘트 있죠. 그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헤더라고 아까 헤더로 싸줬죠. 엘리먼트로.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이고 여기 보면 엑스폴이 펑션이에요. 서브스트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헤더에서 1부터 첫 번째 문자까지는 여기다 넣어요. 2부터 3까지는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 XML의 문서 있잖아요.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XML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급네. 이건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GUI 툴이 쉬운 게 있어서 끌어다 놓으면 이거를 알고 그거를 하면 훨씬 쉬워요. 왜냐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엑스포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헤더를 파싱하는 엑스포리, 바디를 파싱하는 엑스포리를 만들어놨죠.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것만 프로그램들은 개발해놓으면 그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XML을 핸들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XML이라는 게 웹 서비스 있잖아요. 웹 서비스의 그 스탠다드를 보면 시큐리티 스탠다드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아까 2way SSL 썼다고 하시죠. 이건 웹 서비스 시큐리티 아니에요. 그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SSL로 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웹 서비스 시큐리티는 웹 서비스 바디 안에 헤더를 인크립션 할 수 있고 바디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웹 서비스를 시큐리티 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전부 다 SSL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왜냐면 PGP도 쓸 수 있거든요. PGP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것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그냥 PPT 이거는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거는 좀 크게 하는 보이고 크게 있어요. 네.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파워포인트 딱 넣으면 커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 이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싱크나 어싱크폴 있죠? 이거는 싱크폴이에요. 싱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싱크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 파일을 보내주게. 그 안에는 JMSQ하고 여러 가지들 있죠. 이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제가 뭐 데모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페이지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다음에 한번 더 하죠. 그러니까요. 오리지널로. 알짜 잡아놓게. 이거는 데모로 OSB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오늘 퀵하게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게 이제 ESB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예요. 보신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이런 자료인데요. 이거는 더 잘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중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ESB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다.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도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잖아요.
기존의 시스템들이 보면, 이게 보면 포인트 투 포인트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얘를 바꿔버려요. 그죠? 얘가 이 상태에서 바뀌면 얘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항상 산재해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런 문제 이렇게 산재돼 있죠. 항상 이런 문제 출발해서 여기를 오라클 ESB 서비스 버스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라우팅이죠. 왜? 이쪽에 엔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로직을 바꾸면 되냐?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OSB에서. 얘는 나를 바라보는 포인트는 프락시라고 했잖아요. 가짜예요. 내가 재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서비스는 내가 OKS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어도 이 안에서 메시지가 바뀌었거나 이러면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툴을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보시면 요 흰점으로 되는 게 프라치 서비스, 이게 비즈니스 서비스. 그렇죠. 보시면 아니 스쿠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아까 우리 엑스포리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했잖아요. 지금은 툴이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스키마만 있어요. XML 스키마만 타깃이고 소스가 있잖아요. 소스에서는 프라이스 정보하고 뭐 프라이스 리퀘스트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와요. 근데 내가 보내줄 타깃은 리퀘스트 포맷이 다르죠. 얘는 요것만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 포맷이 맞으면 정확히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매뉴얼하게 했던 작업을 그냥 그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의미는 항상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건 편한 것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포나 뭐 이터레이션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XML 엑스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건 처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제 이제 중급 이상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거 사용 안 해요. 아까 쿼리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보시라고 그런 거고요. 대부분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저 XSLT 같은 경우는 제가 2001년도에 썼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저기 자바스크립트 저기 디버기가 힘들잖아요. 저건 더 힘든 것 같아요. XSLT. 사실 저희는 XSLT가 이런 거 안 써요. XML 특히 XSLT는 이제 이쪽에 포장하기로는 스타일시트 같은 거잖아요. 저희 그 ESB에서는 대부분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좋은 제품인데 퍼포먼스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로직을 ESB가 다 집어넣어요. 이거 반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요. 필요한 것들만 넣는 거죠. 필요한 것들만. 가볍게 잘 쓰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올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쪽이 같은 게 있는데 아니 데이터 명이 똑같은데 네. 그 데이터 타입 바뀌면 변화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인티저고 여기 스트링이죠, 예를 들어. 그쵸? 그 말씀하신 거죠.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그럼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타입 아니 자바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바 뭐 인티저.뭐 투스트링 뭐 이런 거 뜻이. 그럼 되고 엑스코리 안에서도 그렇게 이뤘어요. 타입 컨버전. 그럼 다 데이터를 로스되면 어떤? 그거는 뭐 중요한 값이에요. 만약에 대시마인데 뭐 소수점 몇 점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쪽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왜? 엑스코리 자체도 커스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바로 랩핑을 해가지고 엑스코리처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몰라요. 그렇게 다. 그 DTD to DTD to DTD 컨버터는 어떻게 되겠네요? 그 DTD요. 참 오래돼서 저희는 DTD를 쓰는데도 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저희는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좋은 아키텍트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스키마라는 게 제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사실 편하거든요. 스키마를 제공해주면 끌어도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개발 중에 스키마가 자꾸 변해요. 네? 개발 중에. 그럼 죽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타입이 다 N이에요. N이 타입. N이 타입은 뭐냐면 내가 속처럼 만들면 돼. 그냥. 만들어서 스키마가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뼈대만 있었다. 보통 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는 플라스틱 왜냐면 DT 자체를 디파인 안 해요. 디파인 안 해요, 실제로. 안 하고 스키마한테 애니 타입으로 해서 메시지를 포맷을 쫙 붙여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면 버전이라는 게 뭐 예전 거는 DT 이걸 쓰는데 우리 번에는 이걸 힘들죠. 그거를 안 써요. 애니 타입을 쓰면 저는 근데 제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참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에서 저한테 써준 적이 있었어요. 애니 타입을. 너 이렇게 썼냐? 나 이거 어그리 못한다. 이거 혼란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디펜스를 못하더라고요. 왜 쓰는지에 대해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쓴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바보처럼 왜 쓰냐고. 장단점이 있는데 개발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계속 변하잖아요. 하다 보면. 왜냐면 매핑 문서가 디파인 정확하게 안 돼요. 하다 보면 필드가 들어와야지. 그럴 때마다 스키마 바뀌면 다 바뀌어요. 스키마 밸리데이션을 하면 다 빼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 요거만 하나 볼게요. 오라클 서비스 버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레거시의 어댑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단 웹 서비스를 주로 쓰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하이드로원에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60개가 넘는 시스템이 붙어요. 근데 40%가 웹 서비스예요. 나머지는 다 레거시. FTP가 20%, 30%. 나머지들 뭐 TCP, MFT 많아요. 그런 환경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이 OSB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참 쉽다고 했잖아요. 쉬워 이러면 얘네들 이 프로토콜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한 단계 레이어를 올려서 프레임워크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노가다적으로 안 하고 싶거든요. 룰만 줄 수가 있어요. 룰만. 엑스콜이 아까 그 룰만 주는 거예요. 이 파일 가지고 이렇게 룰만 주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아까 엑스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올릴 수가 있는데 HTTP나 여기 보면 JMS, HTTP, 뭐 RESTful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OSB에서는 아직 RESTful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바 코드라고도 지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바 코드도 직접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바 코드에서 RESTful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자바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직접 만들었어요. 많이 쓰죠. FTP, SFTP, 뭐 PGP 이런 거 다 없거든요. 그런 거 자바 코드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주면 할 수 있게 메소드 인보케이션 해가지고 메소드 인보케이션에서 폴하고 아까 플로우에서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잡아야지. 네. 잘 잡으면 됩니다. 진짜 이 저기 뭐지 프랙티컬하게 쓰는 거를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예. 그건 아닌데. 그것도 기고. 현실적으로 질문인데요. 네.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사실은 네. 롤에다가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툴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네. 실제 초기에 입문하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회사를 지원하는 네. 사람이 네. 사실 이런 스킬이 없단 말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경우 뭘 보고 이 사람은 평가하나요? 책을 봐야죠.
아니 그 사람 핑어가 사람을 어떻게 뽑나.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는 안 뽑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말해서 안 뽑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프로토콜에 대한 이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FTP, CQ, SS 이런 이동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쉬운 거죠. 그런 거 100% 없으면 어렵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 ESB나 이런 수화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려고 하지 그렇게 엔트리 레벨부터 왜냐면 웹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하나 탑해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현업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니까 어렵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미드웨어는 마찬가지로 다 어디든 미드웨어는 마찬가지로 은행도 그렇잖아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하고 싶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은행이라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해봤니? 그래서 방법은 없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OSB를 쓰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옆에서 보죠? 보면서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개발하는 분들이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 자체도 넓은지는 좀 모르겠어요. 많고 넓어요. 제이보스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이보스를 와스는 제이보스 굉장히 있어요. 여기는 60% 70%가 제이보스였어요. 제이보스 ESB는 그걸 알고. 그건 제이보스는 70% 있죠.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 어페이징 한번 보려면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세 가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 밸리데이션, 체크 프라이스, 체크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플로우를 그릴 수가 있어요. 플로우 1번 밸리데이션 먼저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와서 그리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서비스 오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OSB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메시지 매핑 하는 것들이 나와요. 리퀘스트 메시지가 여기 리플라이가 오죠? 리플라이를 받아서 얘 리퀘스트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쳐줍니다. 이런 플로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치는 거죠. 요거를 서비스 오케이션.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 퍼포먼스는 어때요? 이게 제가 퍼포먼스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퍼포먼스 빼면 시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려고 했어요. 왜? 너무 오버헤드였잖아요. 오버헤드가 너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판스 타임을 어떻게 이걸로 맞출 수가 있겠느냐. 왜? 이쪽에서 봤는데 리스판스를 안 보여줘요. 그럼 다시 얘가 어떻게 있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컨설 안 해요. 돈을 바르니까 왜냐면 하드웨어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너무 싸우고. 우리가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아니 근데 하이드로에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인발된 인프라가 많잖아요. 네, 서버 그렇죠.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가 네트워킹이 모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되는 네트워크도 좋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어쨌든 취약을 주는데 왜? 네. 잠깐만 그 전에 이게 제가 말씀 안 했는데 도메인이 나눠져요. 도메인이 나눠지는 거는 그렇게 빨리 처리되는 거, 리스판스 타임을 가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커스터머 같은 것들은 리얼타임 서비스하고 벤치 서비스가 달라요. 도메인이 나눠서 처리해요. 그 리스판스, 그것도 신경을 쓰죠. 그런 것도 하고 OSB에도 이게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프릿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얘 한 번 가고 기다렸다 보내는 게 아니고 동시에 패러널이 있네. 그거 받아서 빨리 오는 거 같잖아요. 조인해가지고 머지에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봤는데요. 저희도 뭐 TPS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0점대였어요. 그런데 다 되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어가지고 뭐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여기 와서도 컨설해서 퍼포먼스 때문에 야 이렇게 XML 헤더 자체가 큰데 왜 쓰자서 이거 괜찮냐?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퍼포먼스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것들은 하드웨어 받아서 쓰죠. 써갖고 따로 빼죠, 그런 것들은. 로그인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데이터가 없어서 저는 뭐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근데 제가 새로 아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 오케이션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처음 하는데 데이터 DSP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도 돼요. 왜 오라클 제품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오라클 어떤 통합이 되잖아요, 컴퍼니들이. 그러면 이쪽에는 MySQL이고 여기도 오라클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르죠. 데이터도 내가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고 이거 자기를 임포트해서 스키마를 뽑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엑스콜 있죠. 이걸 쪼개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 자체의 정착. 그렇게 지금 활동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 DBMS가 뭐였어요? MySQL, 오라클, 저기 MS 있고 IBM DB2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다 돼요. 되게 퍼포먼스나 허리가 튜닝이 되냐 이렇게 저 오면이잖아요. 그게 되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DSP나 그래서 저희는 실제 우리 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룰에 관련된 DB들 있잖아요. 그걸 쓰는데 제가 그게 DB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는 보는 게 XML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만 받아도 보내고 왜 오라클 제품끼리는 얘네들 T3 프로토콜 있잖아요. 얘네들 자체로 만든 그걸로 통신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생각의 관점이 좀 바뀌었는데 데이터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툴이구나. 이것도 그러면 하이브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하이브가 좀 되게 탄력기가 하지 않아요? 되게